미국은 한때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허락했다. 그 판단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이었다. 한국은 이미 F-16 면허 생산을 통해 조립과 정비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핵심 기술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전투기 개발 전반을 주도할 역량까지는 없다고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통제 가능한 파트너였고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성장하는 동맹국이었다. 그러나 이 판단의 출발점에는 결정적인 오판이 숨어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허락받은 틀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라 믿었다. 즉, 항공전자 일부, 구조 설계 보조, 시험 데이터 축적 정도에서 만족할 것이라 본 것이다. 미국이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전투기 설계 철학과 시스템 통합 능력, 그리고 엔진 기술의 벽은 단기간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확신했다. KF-21 개발이 공식화되었을 때 미국 내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이는 F-35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 포지션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미국은 KF-21을 고급 4세대 후반 혹은 제한적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했고 기술 이전도 철저히 통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장비, 전자전 장비 등 일부 핵심 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미국이 간과한 것이 있다. 한국은 이전을 거부당한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자체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략의 전환이었다. 허락받은 기술을 조립하는 국가에서 허락 없이도 설계하고 검증하는 국가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KF-21 개발 초기, 한국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미 공군과 방산업계 일부에서는 전투기 체계 통합은 엔진보다 더 어렵고 소프트웨어와 센서 융합은 수십 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를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끌어올렸다. 단일 기업이 아닌 연구기관, 공군, 방산업체, 대학연구소가 동시에 투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특히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한국은 이미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서 복잡한 시스템 통합을 경험한 국가였다. 대형 조선 프로젝트, 고성능 자동차, 파워트레인, 반도체 공정장비 개발을 통해 축적된 공학적 관리 능력은 항공우주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미국이 50년에 걸쳐 산업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축적한 노하우를 한국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압축했다. KF-21의 형상 설계가 공개되었을 때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스텔스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생산성과 유지비를 고려한 설계는 매우 실용적이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전투기 운용 경험과 산업 역량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였다. 미국이 F-22와 F-35에서 각각 다른 극단을 선택했다면 한국은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미국이 진짜로 긴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개발 속도였다. 개념 설계에서 시제기 비행까지 걸린 시간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례적으로 짧았다. 물론 미국은 이미 축적된 기술 위에서 더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보여준 일정 관리 능력과 시험 데이터 축적 속도는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미국 내부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국이 이 속도로 전투기 개발을 완주한다면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이 아니라 독자적인 항공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KF-21 개발을 허락했던 이유는 통제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통제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기술 이전을 막으면 개발이 멈출 것이라는 가정은 빗나갔다. 오히려 차단은 자립을 가속했다. 이것이 미국이 느끼기 시작한 첫 번째 불안이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단지 전투기 한 기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KF-21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이 50년에 걸쳐 쌓아온 항공 전투 체계의 핵심을 한국이 10년 단위로 압축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현실로 떠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KF-21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한국 내부의 시각이었다. 이전까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항상 한계를 전제로 논의되었다. 어디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미국의 벽에 막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KF-21 사업이 실제 설계와 제작 단계로 들어가자 이 인식은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사결정 구조였다. 과거에는 핵심 기술을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 하나에도 외교적 고려가 뒤따랐다. 하지만 KF-21에서는 설계 주도권이 한국에 있었다. 공군의 작전 요구, 방산업체의 생산 현실, 연구기관의 기술적 판단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빠르게 조율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발 속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 전투기를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놓았다. 미국이 간과한 또 하나의 요소는 한국 공군의 실전 운용 경험이었다. 한국은 F-16, F-15K 등 다양한 기종을 장기간 운용하며 전술과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축적해왔다. 이 데이터는 KF-21 설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단순히 성능 수치가 높은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출격률과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과감한 선택을 반복했다. 미국식 완벽주의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단계적 개량을 전제로 한 구조를 선택했다. 이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었다. 일정 내 실전 배치를 우선하고 이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이 전략은 미국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방식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최근 들어 잃어버린 방식이기도 했다. F-35 개발 과정에서 미국은 과도한 요구를 한 번에 충족하려다 일정 지연과 비용 폭증을 겪었다. 반면 한국은 요구를 명확히 쪼개고 각 단계마다 검증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 차이가 개발 속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KF-21 시제기가 공개되고 시험 비행이 시작되자 미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형만 그럴듯한 실험기 정도로 보던 시각이 실제 비행 데이터와 시험 일정이 축적되면서 신중한 분석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안정적인 비행 특성과 초기 시험 단계에서 나타난 시스템 통합 완성도는 예상보다 높았다. 한국이 보여준 또 하나의 강점은 실패를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은폐되지 않았다. 대신 원인을 공개하고 수정 과정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군과 산업계, 연구기관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형성한 개발 문화가 한국에서는 훨씬 압축된 형태로 구현되고 있었다. 이 시점부터 KF-21은 더 이상 단일 무기 체계로 보이지 않았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 전투기를 중심으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시험평가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차기 전투기, 무인기, 그리고 그 이후 세대로 이어질 기반이 되고 있었다. 미국이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KF-21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기종을 사와서 개량하는 국가가 아니다. 요구를 정의하고 설계하고 검증하며 양산까지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이는 동맹 구조 안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는 요소였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분야에서도 한국이 같은 속도로 따라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곧 현실적인 논쟁으로 번지게 된다. KF-21 개발의 다음 국면은 단순한 기체 완성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의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KF-21 개발이 일정과 성능 면에서 안정권에 들어서자 논의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기술 격차의 시간으로 이동했다. 미국이 반세기에 걸쳐 축적한 전투기 핵심 기술을 한국이 불과 10년 단위로 압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 비교는 단순한 자극적 표현이 아니었다. 실제로 개발 방식과 기술 축적 경로를 들여다보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가 분명해진다. 미국의 전투기 기술은 냉전 시기부터 전쟁과 실전 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쌓여왔다. 수많은 실패와 사고,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이 누적되며 지금의 체계가 만들어졌다. 반면 한국은 이미 검증된 이론과 글로벌 기술 흐름을 전제로 출발했다. 다시 말해 시행착오의 상당 부분을 건너뛸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요소는 데이터였다. 한국은 단순히 외형을 모방하지 않았다. 공기역학 설계, 구조 하중 분산, 레이더 반사관리, 센서 배치 논리를 모두 수치와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과거에는 실험으로만 검증하던 영역을 고성능 계산 환경과 디지털 모델로 선행 검증했다. 이 방식은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미국이 50년에 걸쳐 축적한 경험의 상당 부분은 암묵지였다. 숙련된 엔지니어의 판단과 현장 감각이 설계에 반영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한국은 이 암묵지를 체계화하는 데 집중했다. 설계 규칙과 시험 기준을 문서화하고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로 전환했다. 이는 특정 인물에 의존하지 않는 개발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전투기는 단일 장비의 집합이 아니라 레이더와 센서, 무장과 항공전자,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판단 체계로 움직이는 복합 시스템이다. 미국은 이 통합 과정에서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완성된 개념을 기준으로 통합을 설계했다.
처음부터 전체 구조를 염두에 두고 각 요소를 배치했기 때문에 재설계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접근은 개발 속도뿐 아니라 기술 흡수 속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제작자가 아니라 분석자였다.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를 해석하고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해법이 빠르게 쌓였다. 미국 내부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의 역량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우위의 시간적 간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경계심도 커졌다. 특히 개발 기간이 짧아질수록 다음 세대로의 진입도 빨라진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KF-21을 통해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다. 기술 축적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미국이 시간에 의존해 쌓아온 것을 한국은 구조와 전략으로 압축했다. 이것이 50년과 10년이라는 비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이 비교는 곧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이어진다. 기체와 시스템을 따라잡는 것과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기술에 도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다음 단계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바로 이 엔진 분야에 있었다.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은 마지막까지 남는 벽으로 여겨져 왔다. 기체 설계와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는 따라잡을 수 있어도 엔진만큼은 다르다는 인식이 국제 방산계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수만 개의 부품이 극한 조건을 견뎌야 하며 단 한 번의 결함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투기 엔진 기술은 단순한 기계공학이 아니라 소재과학, 연력학, 연소, 제어, 정밀 가공, 시험평가까지 모두 결합된 종합기술이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예산과 실전 운용 경험을 통해 이 체계를 완성해왔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이 영역까지는 쉽게 넘보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 KF-21 개발 초기에 적용된 엔진은 이미 검증된 외산 계열이었다. 이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기체 개발과 동시에 엔진까지 국산화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택이 곧 포기나 종속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처음부터 엔진 국산화를 장기 목표로 설정해두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은 전투기 엔진을 단일 제품 개발이 아니라 국가기술 축적 프로젝트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고온 소재, 단결정, 블레이드, 열차폐 코팅, 정밀 가공 장비, 시험 설비까지 하나씩 기반을 쌓아갔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이었다.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한 이유는 속도였다. 한국은 이미 민항기와 산업용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엔진 기초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를 군용 영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술 전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 시험과 연소 안정성 분야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전투기 엔진 개발의 핵심은 최고 출력만이 아니다. 출력 대비 연료 효율, 장시간 운용 시 안정성, 유지보수 주기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 점에서 실전 운용을 중시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단기간에 극단적인 성능을 추구하기보다 반복 시험과 단계적 향상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이 과거에 밟아온 길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다. 미국은 실전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은 시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대한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려 했다. 이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비용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전투기 엔진 국산화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하자 시선은 빠르게 바뀌었다. 기체만 자립한 국가와 엔진까지 자립한 국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엔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업그레이드, 수출, 유지보수에서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미였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점은 여기 있었다. 한국이 엔진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완결된 항공 전투 체계로 진화하게 된다. 이는 특정 기종의 성공을 넘어 장기적인 기술 경쟁 구도의 변화를 의미했다. 이 시점부터 미국의 시선은 단순한 동맹 협력의 범위를 넘어섰다. 한국의 군사기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세계 군사기술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었다. KF-21 개발과 엔진 국산화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하자 미국과 주요 군사 강국들의 반응은 미묘하게 갈라졌다. 겉으로는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내부 분석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전례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했다. 하나는 협력 기회였다. 한국의 생산 능력과 개발 속도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파트너십 대상이었다. 실제로 일부 항공전자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공동개발과 공급망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자 출현에 대한 경계심이 분명히 존재했다. 특히 수출 시장이 문제였다. KF-21은 미국 주력 기종보다 가격과 운용 비용에서 경쟁력이 있는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컸다. 여기에 엔진 자리까지 더해질 경우 미국의 승인 없이도 유연한 수출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통제해온 전투기 시장의 구조를 흔드는 요소였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일부 국가는 이미 고가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의 사례를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KF-21이 보여준 개발 방식과 단계적 성능 향상 전략은 유럽 방산 산업이 직면한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이들은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 가능성에 주목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관찰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이는 자국 기술의 우위를 선전해온 기존 담론에 균열을 줄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군사기술 위상이 상승하는 것은 전략적 변수로 작용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은 깊어졌다. 한국의 기술 자립은 동맹의 방어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기술 통제의 수단이 약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과거에는 핵심 부품과 업그레이드 권한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한국이 자체 기술 비중을 높일수록 이러한 수단은 제한된다. 이 변화는 군사기술을 넘어 정치 외교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무기체계의 자립은 곧 외교적 선택지의 확대로 이어진다. 특정 국가의 승인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력 운영이 제약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KF-21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 이는 단일 무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견국이 어떻게 군사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이 처음 이 개발을 허락했을 때 상정했던 그림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이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여기서 멈추는가? 아니면 새로운 상한선을 향해 나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 신호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KF-21 개발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 사업은 단순히 전투기한 기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선다. 한국 군사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처음 개발을 허락했을 때 전제했던 조건은 통제 가능한 성장 그리고 제한된 자립이었다. 그러나 실제 전개된 모습은 그 틀을 점점 벗어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술의 상한선이 외부에 의해 정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핵심 기술의 이전 여부가 곧 개발의 한계였다. 하지만 KF-21을 통해 한국은 이전이 막히면 자체 개발로 대응하는 경로를 확립했다. 이 경험은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향후 모든 군사기술 개발에서 반복될 수 있는 모델이 되었다. 엔진 국산화 논의는 이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다.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한국이 이 영역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질서를 자극했다. 전투기 엔진은 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영역이었고 여기에 새로운 주체가 등장할 가능성은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방식은 속도와 선택의 문제였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 하지 않았다.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검증된 기술과 새로운 시도를 병행했다. 이는 실패를 통제하면서도 축적을 멈추지 않는 전략이었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한 구조를 한국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 KF-21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깝다. 이 전투기를 통해 축적된 설계 능력, 시험 데이터, 생산 경험은 차세대 유인 전투기, 무인 전투기, 그리고 유무인 복합 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기술적 논의는 그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이 이 상황을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은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독점 구조를 약화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를 만들어낸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기술 제공과 수요의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세계 군사기술의 지형도 역시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강대국 중심 구조에서 중견국이 특정 분야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히거나 추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이 흐름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하나의 신호로 작용한다. 결국 미국이 뼈저리게 느끼는 지점은 허락 자체가 아니라 허락 이후의 변화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기술 확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KF-21은 단지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군사기술 발전 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한국 군사기술은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가? KF-21이 보여준 궤적을 본다면 그 답은 이미 과거의 상한선을 넘어설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